on,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민들 일종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전쟁이 좀 빨리 끝나고 정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세계 각국의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 정치 경제학 각국의 속셈은 따로 있다. 이 내용으로 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가. 게다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한 100명 정도가 참전을 하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일종의 이제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잖아요. 자유수호를 위해서 똘똘 뭉치고 이런 모습은 감동적이죠, 사실은. 네. 예. 이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가치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자꾸 어떤 생각을 갖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서 뭐 김준영 그 국립외교원장이랄지 김종대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의견이 다 다르고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뭐 외신을 통해서 보는 교수들의 의견도 푸틴이 착각을 일으켰다. 한 10단계 정도의 지금 뭐 보고 체계라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한테. 근데 그 보고 체계 안에서 누가 뭐 아주 쉽게 한 3일이면 아니면 기침 소리만 하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판단착오를 한 것이 시진핑 그 중국 주석에게 아주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봄에 아주 그 겨울에 그 아주 질척질척한 그래서 봄과 그 겨울과 봄 사이 그때 2월 24일 날에 침공을 했잖아요. 네, 라스푸틴가. 그냥 가장 안 좋은 시기 때 들어간 것도 너무 본인들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김준영 외교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처음에는 전쟁의 룰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무자비한 양민학살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공중폭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자제를 하고 정유시설이나 공항 정도만 폭격을 하고 지상군으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그냥 키우에 입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푸틴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푸틴 입장에선 근데 푸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관해서도 지금 외신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분석가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푸틴의 전략적 목표가 어디까지냐.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는 돈바스 지역 그 동남쪽 정도는 정복하고 정전을 하든 뭔가 문서를 받든 뭐 나토나 EU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확정적으로 문서화시키든 뭐 이 정도이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 최경영의 최강시사랑 이슈 오도독에서 워낙 이 내용을 많이 다루셨잖아요. 많이 다뤘습니다. 예. 근데 진짜 러시아가 자꾸 이상한 행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러겠지 하면 저러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푸틴 정신건강 이상설, 뭐 건강 이상설 온갖 것들이 지금 나오고 도저히 이 푸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서방의 시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예 이해 자체를 지금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닐까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나라가 어떤 정책을 나중에 펼 것이냐, 국제정치, 경제 다 이걸 항상 제가 눈여겨보는 게 여론조사를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저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독재 국가고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의미가 있나 투표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80%가 전쟁을 지지했다 60%가 전쟁을 지지했다 여러 외신이 있습니다만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전쟁의 양상에서. 그래서 지금 푸틴의 마음, 그 다음에 사실은 러시아 공산당 기관지랄지 국영 TV에 세뇌된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것인가, 러시아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것인가. 지금 뭐 시위나 데모도 없어졌잖아요. 네, 아예 없더라고요. 예, 탄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푸틴 개인의 독재자의 마음, 조변 섞게 하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인데 본인 지금 건강도 안 좋다며요.
그래서 뭐 암 수술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예측할 수가 없죠. 사람 마음이니까 한길 사람 속이니까 이건 정치 권력 체계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런데 푸틴의 전쟁 목표만 모호한 게 아니고 그 전쟁 물자를 계속 공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제한 전쟁 물자 공수하겠다 핵무기 빼고는 이걸 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전쟁 목표가 뭐냐 이거를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이크 셀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인 국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자유수호, 두 번째가 러시아를 고립 악화시킨다. 여기에는 푸틴 정권의 몰락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세 번째는 서방 진영의 동맹 강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서방 진영의 동맹 강화는 됐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전략적 목표가 달성됐죠. 우크라이나의 자유수호는 안 됐습니다. 러시아를 고립 약화시킨다. 이게 안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미국의 석학인 노엄 촘스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인 교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 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함락되는 것. 아, 두 번째는 러시아의 푸틴이 체면을 완전히 손상하고 철군을 하는 것. 세 번째는 타협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돈바스 정도를 내주고 네. 문서상 타협을 하든 아니면 돈바스를 안 내주고 타협을 하든 뭐 EU나 나토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뭐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아주 좋은 쪽이겠죠. 영구 중립화를 시키는 네. 그런 타협을 하는 거. 이 세 번째 안.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박종훈 기자도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함락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핵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네.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참상이고 네. 두 번째 러시아가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철군을 한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네. 독재자인 푸틴이 그것도 좀 쉽지 않네요. 그쵸. 네. 그러면 세 번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 아주 모호한 양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거밖에 안 남은 것 아닌가 아쉽게도.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그 미국이든 유럽은 여론조사를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로서는 인플레이션, 정치 그 국제 외교적인 문제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장 속마음에 신경 쓰는 거는 중간 선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11월 달에 있는 11월 중간 선거. 중간선거. 그게 모든 신경을 다 쓰겠죠. 근데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 와중에 미국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봐야 되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대처 능력이랄지 지금 미국의 이게 제가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국마다 인플레이션이 처한 환경 그리고 자원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고 국내에서 충분히 다 원유랄지 뭐 가스랄지 다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반해 유럽은 전혀 다르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의존하는 나라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오일과 석유와 가스가 전 세계 생산량의 15%예요. 네. 15% 안팎 정도 되는데 엄청납니다. 수출량으로 따지면 뭐 아까 천연가스가 한 40% 50% 유럽에 그냥 가스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한 40% 되고 오일도 석유도 공급량에 비해서는 전체 그 아웃풋 글로벌 아웃풋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20%가 좀 넘어가는데 수출량이 네. 이걸 다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캡 씌운다고 하고 수입 가격에 캡 씌운다. 그리고 뭐 관세 때린다. 뭐 그다음에 밀수도 다 차단한다. 그다음에 스위프트 달러로 결제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루브라로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뒤로 몰래 러시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하고 있는 상황이 러시아는 계속 그렇게 지탱을 하면서 한 70달러 선에서 지금 몰래 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인도는 그거를 사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더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미국 한번 상황 보면 미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 채무국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에 한 8조 달러 정도를 더 풀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잘 아시겠지만 달러 지수가 계속 높아졌잖아요. 지금 네. 특히 2월 24일에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더 높아졌어요. 네. 지금 뭐 109, 110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6개 정도의 이카노미스를 통합한 달러 바스켓의 달러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채무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화폐 개념으로만 보면 유리한 것이고 네. 역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미국이 이번에 마이너스 1.4% 경제 성장을 한 것처럼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이게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제까지 버텨왔던 것이 달러 가치 때문에 버텨왔지 네. 경상수지는 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상수지 적자는 늘상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게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지만 지속될 수 있는 힘은 있다. 거기다가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곰곰이 외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ECB 총재인 라가드 총재 있지 않습니까? 라가드 총재가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미국이 빨리 금리를 올리는 그렇게 우리는 금리 못 올린다. 그래서 지금 이카노미스트들이 예상하는 건 지금 유럽이 한 마이너스 0.5% 정도 되는데 기준금리가 연말이 되도록 한 0.8%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 이게 중론이에요. 네. 그러면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양상이 전혀 다른데 미국은 내수 서비스 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입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고 그러면 이게 내수 서비스의 임금 상승이 물가를 압박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랄지 가스랄지 원자재 그다음에 곡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곡물 이야기 많이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수출하는 그 밀 가장 네. 중요한 게 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밀의 수출량이 한 30% 안팎돼요. 29% 정도 될 텐데 그 그래프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곡물 수출량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 그러면 곡물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은 그렇죠. 내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 에너지와 곡물 때문에 흔들리는 그 에너지와 그 식량을 빼면은 사실은 코어 물가 지수가 그게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변동을 하는 게 유럽인 것이고 미국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나라고 결국은 미국의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은 임금 상승이거든요. 네. 임금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치솟습니다. 네. 예, 그거는 팬데믹 상황 이후부터 계속 지금 돼 왔던 것이고 이게 지금 팬데믹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은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률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완전 고용률이라고 할 수 있는 4% 미만인 것이고요. 유럽의 고용률은 지금 7, 8% 그러니까 실업률을 말씀드린 거죠. 실업률은 7, 8% 정도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에너지와 곡물을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에 의존을 하다가 이게 가격이 상승되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얼마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뒷받침 다는 못 해준다. 아무리 LNG 선으로 갖다가 배달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는 것도 고작 해야 연말까지 한 3분의 1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스를. 네. 네. 3분의 2는 그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체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럽이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유럽의 자유에 대한 숭고한 가치에 대한 그 신념 이거는 또 미국만큼이나 높기 때문에 참을 때까지는 참겠죠.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못해요. 상태에서 항상 보면 발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석유는 그래도 날짜를 좀 박아서 이 정도에는 뭐 좀 예. 더 사겠다 안 사겠다 했지만 천연가스 보면 언젠간 뭐 규제할 그럼요. 거야라고 했지만 언젠가가 올해가 아니면 전쟁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예.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내년 내후년에 하면 뭐 전쟁 막는데 억지력이 거의 없잖아요. 연말에는 그리고 못해요. 그러니까요. 연말에는 겨울이고 네. 제가 독일에 연수를 잠깐 갔을 때 그 독일의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지하철이 좀 더워요. 독일 베를린 지하철이. 그래서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좀 덜 떼냐? 네, 전기를 덜 쓰냐?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던데 여름에는 더워도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추우면 동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아주 유럽의 포용적인 가치관이 들어 있으면서도 네. 겨울 되면 가스관을 만약에 차단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더 못해요. 네. 러시아랑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조금은 양보하는 서로 간에 그러면서 숨통을 트여주고 국민들에게는 우리 지금 막 막고 있어. 러시아를 혼내주고 있어. 그걸 유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로만 혼내준다 그러고 결국 유럽 국가들은 계속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제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전혀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이게 지금 참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4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이게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었는데 이사국의 자격 정지를 시켰어요, 4월 초에. 근데 통과는 됐습니다. 93개국이 지지를 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지지를 했죠. 근데 93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방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한 나라들, 기권한 나라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한 나라들이 러시아는 스스로 반대를 했고 예, 당연한 거니까. 중국,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베트남. 자, 근데 베트남은 우리랑 네. 뭐 거기는 수출 전쟁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랑 네. 그렇죠? 기권한 나라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가 있어요. 멕시코는 좀 놀랐는데요. 예, 네. 이집트와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다 어떻게 보면 친미 서방 진영의 중동 국가들로 분류됩니다. 네. 요르단도 마찬가지죠. 네. 친서방 진영 국가죠. 네. 자,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전쟁에서 친미 정권 세웠다고 하는 이라크도 있어요. 네. 참 어이가 없는데요. 어이가 없죠. 네네. 더 놀라운 건 네.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싱가포르까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너무하죠. 좀 같이 동참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뭐 네.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태국, 네. 말레이시아 다 있는데 제가 이 기권한 나라들을 쭉 보면서 싱가포르는 중화권 경제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통계랑 매칭을 시켜보니까 남미,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잖아요. 네. 중국이 돈 뿌린 곳이에요. 네. 그런 또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군요. 이렇게 해서 돈 뿌린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이념적으로는 기억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 반뚱회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념의 시대 때 50년대, 60년대 우리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간에 뭉쳐가지고 이쪽 진영도 아니고 저쪽 진영도 아닌 독립적으로서 특히 인도가 이제 이런 그 주창자였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서도 실익을 걷고 저쪽에서도 실익을 걷고 우리는 근데 계속 독립할 거야. 네. 이런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돈, 그 다음에 과거의 반둥회의, 지금이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은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불리하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제일 불리한가요? 우리가 지금 70년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이야기하면서 70년대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70년대는 누가 뭐라고 했든지 자우지가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교역을 시작하기도 전이고. 그러면 그때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세계 경제는 단절이 돼 있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 그렇죠. 우리가 가트 체제가 완성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90년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화가 완전히 완성됐다고 하는 거는 결국 중국이 들어와서 2000년대 초반부터 WTO에 가입을 한 다음부터 완전히 세계 경제 체제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서로가 팔, 다리, 그리고 뇌, 가슴, 심장, 허파 이렇게 각기 기능을 나눠서 공급망을 그렇게 하고 누가 이걸 생산하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이런 리카르도의 원리대로 지금 따라서 한 거예요. 한 20년을. 네. 그리고 그때 가장 생산성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나마 우리가 중국이 그 WTO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중국을 굉장한 경쟁자로 취급을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을 우리는 시장으로 봤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네.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무역자를 거두고 있고요. 네. 이런 저간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계화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공급망을 하나 둘씩 이념과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전쟁 때문에 차단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 그때는 이념이 먼저 자리 잡았고 공급망이나 세계 경제 체제는 부속품이었던 상황.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총체적으로 엮여 있는데 정치적, 이념적, 가치적으로 과거의 생각, 반동회의의 생각, 냉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그게 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 나라의 주권이나 자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네. 그러면 이 끌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야 되는데, 제가 11월 중간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올 수 있느냐, 미국 유권자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유권자들 생각이 이게 2주 전에 세계 최대 통신사죠. 미국의 AP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미국인의 54%가 야, 러시아를 더 거칠게 다뤄야지, 더 단호하게 다뤘어야지. 네. 54%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사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게 32%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그냥 마이너한 역할에 그쳐라, 이게 49%예요. 네. 뭐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네요. 러시아를 거칠게 다루지만 우리가 직접 참전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렇지만 또 그냥 지금처럼 주도적 역할보다는 마이너한 역할이 더 낫겠네? 이게 49%예요. 네. 그럼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40%거든요. 이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게 완전히 모순된 관점인데. 그리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순된 국제 질서 하에서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이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나? 하나는 이념적인 갈등이고 하나는 경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차원인데.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국과, 그러니까 러시아를 살짝 짓밟아 주면서 최소한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공급망 그대로 유지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러시아 제재하고 인플레이션 대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3월에는 55대 42로 러시아 제재가 더 중요하다 나왔는데 4월에는, 지난달에는 51대 45가 됐어요. 네. 인플레이션 대처가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점 더 미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네. 야, 이거 미국의 상황, 그리고 러시아 상황, 그리고 유럽 상황까지 살펴보니까 이게 점점 더 복잡한 문제로 좀 들리는데. 진짜 복잡합니다. 그 여기다가 지금 인도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도 굵직한 나라가 어쨌든 기권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인도 같은 예전에 뭐 제3세계로 그렇죠. 불렸던 그렇죠. 이런 쪽에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 같이 지금 단체 행동을 한 셈인데 이런 어떤 나라들의 움직임도 세계 정세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고.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쿼드라는 게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처음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쿼드에 즉각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킹 그룹을 추진하겠다로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런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쪽 남진하해부터 동진하해까지 쭉 이르는 거를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서 있고 대만을 사이에 두고 양안 대립이 있고 센카쿠 열도 저쪽에 북쪽에서부터 있고 이 사이를 가르는 지금 지정학적인 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인도가 저렇게 기권을 하는 상황인데 인도는 쿼드 가입국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미국, 일본, 호주를 빼고는 미국의 절대적인 편은 일본, 호주를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격적으로 가입했을 때 우리는 중국과 뭐 수출입 물량이 뭐 거의 중화권 경제가 한 3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인도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보다는 워킹 그룹을 하면서 차근차근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뭔가 세계 질서가 정착되는 지금 미국 일극 중심에서 양극이나 또는 춘추 전국까지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진다면 철저히 실리 추구 위주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서 좀 관망을 하자. 예, 기존의 외교 정책, 국익 위주의 외교 정책과 그리고 좀 기다리면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예. 네. 자 이렇게 최경영의 최강 시사 앵커라고 계신 최경영 기자를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국제 정치 경제학의 속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